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빨간색이고 알트코인은 그래도 24시간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아침에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14.9K, 115K도 살짝 넘기도 했었어요. 현재는 이렇게 조금 빠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들도 이때 아침하고 좀 비교해보면은 조금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좋았어, 예상대로 가고 있어 라고 제가 좀 장난스레 좀 써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그 파월의 그 스탠스가 어떠한지, 고용 쇼크가 나온 그 이후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근데 과연 이 파월이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또 예상하고 있는데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또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불장에 또 대비를 하라라는 요 내용과 알트 불장의 그 시그널이 확 보였다라는 그 내용도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이번 사이클 상승세에 폭발적일 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과 알트 이제 그 다음 시총이 리플이잖아요. 부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더리움과 비교를 했을 때 리플이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뭐 계속 지금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의 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좀 길더라도 1시간 정도 하니까 길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 500님께서 하락이 멈춘 걸로 봐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락이 멈추진 않았겠죠. 상승과 하락은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그 바닥 가격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니까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좀 넘어가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 금요일 고용 쇼크 이후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는지 중요했던 월요일 어제 장이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S&P 500을 계속 또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또 초록에, 뭐 물론 붉게 물든 이 몇 가지의 종목은 있지만 우린 전반적으로 보면 되죠.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뭐 엔비디아도 3%가 넘고 구글도, 메타도 지금 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제 월요일장이고,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고용 쇼크가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다우존스가 1.3%, 그러니까 고용 쇼크가 있었을 때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는데, 그 상승을 조금 넘어서 또 상승을 했고, 그 하락을 조금 넘어서 상승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전날에 고용 쇼크로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뭐 상당수 지금 만회를 하면서 어제 상승을 보였다라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용 쇼크 때는 마이너스 2% 정도 살짝 넘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1.95%니까 2%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상당수 하락세를 또 만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쇼크 때 이제 이 빅스 지수도 무려 21%나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이 중앙 평균 값을 넘어서서 20포인트를 보였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 동안은 또 마이너스 14% 정도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7포인트니까 중앙 평균 값을 아마 이것은 하회를 했을 거거든요. 제가 18에서 한 19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앙 평균값 아래로 지금 또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쇼크는 지금 일시적이었나, 확연히 떠오른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썸네일에 이제 유동성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어제만 해도 이제 한 80% 정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무려 94%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94%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 수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뭐 완전히 이제 좀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파월의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좀 내는지 그것을 또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파월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무려 94%로 보고 있는 이 와중에 파월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등판을 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 시장의 전망을 이 파월이 과연 뒤집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또 중요한 뭐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월이 나와서 금리 인하 생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그것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연준에서, 이게 패드워치에서 그 금리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과 다르게 금리를 결정한 적이 있어? 언제가 있고 언제가 마지막이야?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연준이 시장의 금리 전망, 패드워치 툴과 다르게 금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흔하지 않고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컸던 시기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언제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시장은 대다수가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상을 했다. 그래서 이때가 첫 금리 인상이었고 신중론보다는 좀 매파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언제냐? 2020년 3월 딱 기억나시죠? 2020년 3월 하면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은 정례 때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뭐 그때 시장이 워낙 급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제로금리까지 또 인하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발 패닉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례를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 회의로 인하를 했던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2년 6월 달이면 그러니까 이때는 한창 그 대세 하락장 때, 그러니까 이때가 딱 그거거든요. 루나 사태가 터졌던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50bp의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5bp의 인상을 했다. 그래서 CPI 급등에 연준이 초강경으로 대응을 했던 그 시기이고, 또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때 시장은 동결을 예측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도 동결을 했어요. 그러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점도표와 발언이 기대보다는 좀 더 강경을 했던 그 시기를 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는 이때 2015년 12월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는 정례 때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긴급하게 인하를 했던 거고, 이때는 50p를 이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더 많이 매파적으로 인상을 더 많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시장의 예상을 뭐 완전히 뒤집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인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결을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동결을 했으니까 이제 그 스탠스가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이다 라는 것 뿐이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는 2015년 12월 밖에 없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드워치의 전망이 곧 연준의 방향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CPI 8월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8월 12일 날에 나오는 이 CPI만 잘 넘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튀지만 않으면은 인플레가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튀지만 않으면은 연준은 이 금리 인하 지금 94%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 인하 이 예상 그대로 좀 흐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2일 날 요 CPI만 극단적으로 좀 튀지 않으면 이 시장의 방향성 그대로 연준이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 날 고용 쇼크가 있었던 그날에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막 시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하락이 추매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아마 시장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금요일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월요일까지 이어지지 않고 증시도 올라가고 또 이 비트코인 역시도 제가 112K 직전 올타임 하이 여기가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그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거기를 터치하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그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시장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고용 쇼크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 고용 쇼크를 이유로 해서 약한 손을 또 털어내거든요. 털어낼 사람은 털어내고 지금 현재는 올렸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반등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115K 어제 또 찍고 현재는 114K 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쭉쭉쭉 상승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고용 쇼크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은 이제 112K를 또 찍게 됐는데 그보다 조금 더 충격이 커야지 이 112K로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고용 쇼크도 그렇지만 그 다음 이제 수를 내다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지금 뭐 완전한 이 반등세를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반등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고 더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뭔가의 그 충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나올까? 물론 나올 수 있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 바닥 112K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체크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트의 움직임을 또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토털2를 보면서 실제 알트코인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거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1시간봉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정확하게 110선 112K인데 실질적으로는 111.9K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2K예요. 딱 찍고 현재 올라와서 오늘 이제 살짝 꺾였던 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 고용 쇼크, 그 8월 1일 날 금요일 날 고용 쇼크가 발표가 되고 FOMC 때 이렇게 하락이 되고 고용 쇼크가 요 시기거든요. 딱 요 시기 때 나오면서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것인데, 어제 최근에 요 상승세가 고용 쇼크 딱 그 이전에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빠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4시간봉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4시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윗꼬리. 그 얘기는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쇼크가 발생하기 요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이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다시 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지금은 살짝 지금 밀리면서 114.2K를 보이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이 끝난 걸까? 아직은 모른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 하루 동안의 그 일봉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아시아 타임이 이제 한 몇 시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장 막판까지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또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다시 또 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은 요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을 벗어나야 되는데 요 하락 추세가 우선적으로 좀 그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돌파 그 시점이 지금 어제 날짜로 하게 되면 정확히 한 118K인데 오늘 날짜는 살짝 이제 하락 추세니까 살짝 내려와서 한 117.8K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가격이 지금 118K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야 그래야 본격적인 반등세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8K를 좀 넘어서는지 지켜보면서 118K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이 기준으로 봤었던 1차 지지대인 그 가격대가 한 116K 그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 116K 1차 지지대를 넘어서는지 보면서 이 118K까지 좀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토털2를 안 봤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안 봤군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제 이 비트 도미가 보시면 1.1% 정도로 비교적 긴 이 장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긴 음봉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텔방에다가 이걸 했을 때만 해도 지금 이때는 한 0.7% 하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기준으로 봤던 것이 5월 달에 이 비트도미의 저점 여기를 넘어서느냐를 우리가 또 계속 봤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텔방에 분석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여기는 깨고 내려왔는데 요 단기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21선을 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여기를 깨지 못하고 터치를 한 그 상황이어서 일단 그 아래를 21선을 터치하고 아래를 뚫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21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기대해 볼 만한 위치까지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밤에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또 비트가 살짝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비트 도미가 또 소폭 올라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선에 지금 또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간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요 21선 단기 하락 추세선을 다시 안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뭔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비트 도미를 통해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털2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떠하느냐?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시총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단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최근에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채차 51선까지는 또 터치 안 했지만 어쨌든 51선을 지켜주면서 살짝 올라온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올라왔는데 이 21선에 정확히 지금 막혀가지고 뚫지를 못했거든요. 뚫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은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토털2 역시 알트시총 역시 좀 단기 이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이 코인장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 그러면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주제죠. 알트 불장에 대비하라.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8월 3일이라면 8월 1일 고용 쇼크가 있었던 이후에 눈에 띄었던 기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8월 3일 날, 그러니까 한창 막 떨어지고 나서 나왔던 그 기사인데 익명의 고래가 지난 3일간 장외 거래로 3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의 출처가 요 아캄에서 나온 트위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고래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 많은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3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축적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소는 지금까지 2,600만 달러, 그러니까 8.7%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라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뉴스 중에 이 기사가 좀 눈에 띈다.
익명의 고래가 3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는데 그 출처는 아캄에서 나온 트위터였다. 그래서 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집을 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8.7%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렸다. 이렇듯 고래들도 물린다. 근데 이들도, 그러니까 고래들도 정확히 그 앞날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아니죠. 자기 손바닥 보듯이 앞날을 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비트가 아닌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알트 불장은 그럼에도 이 고래들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즌 종료로 가는 길목은 아니다. 한창 이때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찐 반등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강한 상승세가 머지않아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버블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버블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날 나왔던 눈에 띄었던 이 기사가 어제 하루 동안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시간 순서대로 지금 쭉 캡처를 해서 붙여놨거든요. 보시면 8월 4일 어제 이제 오전 10시쯤이에요. 샤프링크,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사죠. 그래서 최근에 막 미친 듯한 이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 샤프링크가 8월 4일 어제 10시쯤에 나왔던 소식에서 한 5,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7시간 전에 한 15,000개 정도의 이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어제 이제 오후 4시 반 정도쯤이죠. 익명의 고래가 크라켄 거래소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출금했다라는 것은 보유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소는 지금 한 18,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또 어제 4시쯤에 나왔다는 얘기고, 또 이제 어젯밤 9시쯤에는 게임스퀘어에서, 이것도 이제 나스닥 상장사거든요. 여기서도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지금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보유량은 한 15,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라는 요 소식이 어젯밤 9시 13분에 나왔고, 또 9시 17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15억 달러 이더리움 매집 계획을 세웠던 이 이더머신이 1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총 34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또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시 11분에 고래들이 총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익명의 고래가 6시간 동안 이제 한 고래는 한 2만 4천 개 정도, 또 다른 고래는 2시간 동안 한 15,000개 정도의 또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10시 50분에 기관 투자자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 기관 투자자 관련 주소가 홍콩 디지털 자산 기업인 OSL을 통해서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또 11시 5분쯤에 샤프링크가 또 추매를 했다라는 18,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나스닥 상장사죠. 현재 이 샤프링크는 49만 8천 개 정도의 이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이더리움의 고래다라고, 이 샤프링크가 고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어서 날이 바뀌어서 오늘 아침 8시 50분에도 두 개 신생 그 주소가 9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익명의 주소 두 개가 하나는 한 2만 4,900개 정도, 또 다른 하나는 한 15,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에 대한 그 매집 소식이 8개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워낙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그 누적량을 보시게 되면은, 요 시기가, 제가 여기 시기를 딱 재보니까 7월 9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그 급등세가 나왔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그 누적된 물량이 상당히 지금 커졌다. 그래서 7월부터 급격하게 증가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역대 최대의 이 유출이 나왔다라고. 그런데 잠깐 이걸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제 하루 동안 한 4억 개,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근데 최근 이더리움의 그 지금 유입량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로 볼게요. 요 앞에는 이제 블랙록이고, 전체로 봤을 때 뭐 어느 날에는 뭐 6억 달러 상당의 지금 뭐 이더리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뭐 상당한 지금 큰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4억 달러 정도가 빠진 거니까 뭐 최대 유출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8월 5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더리움에 쏠리는 월가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한 달 새 10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RWA, 스테이킹 등 토큰화 수요가 견인이다 라고 하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자산의 토큰화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총 한 105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는 지난해 말 30억 달러 대비해서 250% 늘어난 수치고, 또 기관 투자자가 한 달 새 무려 10조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4개월 전과 비교하면 50배가 넘게 불어난 수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이더리움의 그 유입세가 상당히 좀 거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그러니까 알트 불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차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플은 소송에 걸리면서 완전히 눌렸고, 이더리움이 상당히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개인 주도의 그 매수세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2025년 사이클, 지금은 앞으로의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기관 주도의 이 매수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추후에 이제 알트 대장으로서 다른 알트들을 이제 뭐 비메이저 코인, 아직까지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상승을 했고, 비메이저 또 잡알트까지 아직은 상승을 못했는데, 그런 코인들까지도 제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이 이끄는 이런 알트 불장은 예고하고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리플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리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2021년 이더리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리플은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아니라 개인 주도의 매수세. 그런데 결국 가격을 가장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난 그 포모를 일으키면서 매수를 했을 때, 그때 진짜 이제 폭발적인 그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사이클 2021년도에는 이더리움이 그대로 가져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리플이 이번에는 기관 주도가 아니라 개인 주도의 그 상승세가 나오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리플은 다음 사이클쯤에 기관 주도 매수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도 장기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관 주도의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리플에 제가 그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당연히 큰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70에서 80%의 그 폭락은 견뎌야 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폭락을 다 견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장기 투자의 매력이거든요. 제가 이 리플을 투자한 게 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소송은 다 겪고 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것을 다 한 사이클 넘게 지금 겪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이제 요 투자 전략이 결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70에서 80%를 견디는 그런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사이클쯤에는 이 기간 주도의 좀 매수세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과정을 리플도 그대로 좀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알트 불장을 예고하는 이 시그널들은 계속 또 출현 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영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어쨌든 댓글에 한 구독자님께서 게임 오버라고 한창 고용 쇼크 나오고 나서 제가 주말 라이브 영상에 올리고 나서 거기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오버라고 또 딱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좀 거세다라는 얘기는 추후 이 알트 불장은 충분히 또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로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부 XRP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XRP도 제가 이더리움과 좀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으면서, 그렇다면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또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채팅창에 남겨주셨는지 체크해보고,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